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 노클립입니다. 오늘은 바로 오늘 5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집 2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꼭 들으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드디어 부활했습니다. 4년 동안 미뤄왔던 게 오늘부터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또 동결했는데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에 올인하면서 회사 전체를 뜯어고쳤다는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아마 오늘 가장 핫한 경제 뉴스일 거예요.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늘 2026년 5월 10일부터 부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2022년 5월 10일부터 4년 동안 정부가 다주택자한테 양도세를 깎아줬었거든요. 왜 그때 했냐면 그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물을 좀 내놓게 하려고 세금 부담을 줄여준 거였어요. 근데 이 유예 기간이 딱 오늘 끝나는 겁니다. 어제 5월 9일까지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느냐? 숫자로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원래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6%에서 45%까지 있잖아요.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주택을 가진 분이 집을 팔면 2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요, 30%포인트가 추가돼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최고 실효세율이 무려 82.5%에 달합니다. 82.5%요. 양도 차익의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반포짜리를 보유한 3주택자 기준으로 5월 9일까지 팔았으면 세금이 약 12억 7천만 원이었는데요. 오늘 5월 10일 이후에 팔면 세금이 27억 3천만 원으로 뜁니다. 하루 차이로 세금이 약 14억 6천만 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14억이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 하루 사이에 세금으로 더 나가는 겁니다. 이래서 다들 난리가 났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지역에 다 중과되는 건 아니에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현재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부가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경기도는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12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서울 안에서도 유예 종료 시점이 다릅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 4곳은 원래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9월 9일까지만 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새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인데 여긴 11월 9일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벌써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 3월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쏟아냈거든요. 특히 강남권에서 급매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이미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문의 전화도 현저히 줄었다고 해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대해 8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인지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 거래 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잠겨있는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걱정이 많아요. 매물 잠김 현상이 본격화되면 팔려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사려는 수요는 그대로니까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매물 잠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선택지가 몇 개 없습니다. 첫 번째, 세금을 감수하고 파는 것. 두 번째, 장기 보유로 전략을 바꾸는 것. 세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것.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장기 보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실수요자, 그러니까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원래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요. 다만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체 시장의 거래량이 위축되고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장의 영향은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가 어떤 보완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죠.
지난 4월 29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3회 연속 동결이에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4월 미국 고용 보고서를 보면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3월에 17만 8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는데 2월에 13만 3천 개가 줄었다가 바로 반등한 거예요. 실업률도 4.3%에서 4.5%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보면 고용시장이 이렇게 탄탄하면 굳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는데 고용이 탄탄하면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PCE 물가지수, 이게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인데요. 3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나 올랐어요. 코어 PC,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에너지랑 식품을 빼고 본 핵심 물가도 3.2%입니다. 연준 목표치가 2%거든요. 아직 한참 멀었죠.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느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에요. 이란 갈등이 시작된 이후로 유가가 거의 60% 가까이 올랐고요. 2026 연초부터 따지면 80%나 뛰었습니다. 원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지수가 2022 연 팬데믹 당시 최고치를 넘어섰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서 지금은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JP모건 리서치에서는 연준이 2026 연 내내 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움직임은 2027 년 3분기에 오히려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첫째, 한미 금리차 문제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3.5%에서 3.75%이고 한국 기준금리가 2.5%예요. 차이가 최소 1%포인트에서 최대 1.25%포인트나 나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에 돈을 넣는 것보다 미국에 넣는 게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죠. 둘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5월 5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468 원 86전이에요. 1,400원대 후반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원화 약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가 약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물가에도 부담이 되고요. 해외여행이나 유학 비용도 비싸지는 거죠. 셋째, 한국은행의 딜레마입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고 싶어요. 금리를 내리면 대출 이자가 줄어들고 소비가 늘고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니까요. 그런데 금리를 내리면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이 심해지고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다 부동산 시장 자극과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부동산, 가계부채라는 이 3중 제약이 풀리지 않는 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먼저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당분간 어렵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건 대출 이자 부담이에요. 기준금리가 안 내려가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환율이 높으니까 해외 직구 가격도 오르고 수입 원자재를 쓰는 식품이나 생필품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한미약품이 회사 전체 조직을 뜯어고치는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어요. 핵심은 비만 치료제 상업화를 이끌 혁신 성장 부문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 제약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뭔지 아세요?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에요.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가 만든 위고비, 미국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 이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들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면서 글로벌 제약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30년이면 1,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약 147조 원이에요. 한미약품은 원래 신약 개발 분야에서 국내 1위라고 할 수 있는 회사예요. 특히 약물 전달 기술, 그러니까 약이 몸속에서 오래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랩스커버리 같은 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어왔고요. 그런 한미약품이 이번에 앞서 발표한 2030 중장기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을 완전히 새로 짠 거예요. 기존 구조를 허물고 혁신성장, 지속성장, 미래성장, 성장지원 이렇게 4개 부문 통합체제로 재편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혁신성장 부문이에요. 이 부문이 뭘 하느냐면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를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는 걸 총괄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제품개발센터, 마케팅센터, 평택제조센터, 의학혁신센터, 해외 영업팀을 한데 묶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연구팀은 연구만 하고 공장은 만들기만 하고 영업은 팔기만 했는데 이제는 비만 치료제 하나를 중심으로 개발부터 생산, 마케팅, 해외 판매까지 한 팀이 관리하겠다는 거죠. 축구로 치면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를 따로 관리하던 걸 하나의 전술 유닛으로 묶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대규모 임상 투자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겁니다. 임상센터를 위원회 산하로 재편해서 신규 프로젝트와 품목 조정을 최종 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임상시험 한 번에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미약품그룹은 비만과 항노화, 디지털 헬스케어, 로보틱스 분야를 새로운 사업축으로 설정했어요. 핵심 사업인 신약과 바이오를 극대화하면서 약품 외 사업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거죠. 한미약품의 이번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한 회사의 조직 개편이 아니라 한국제약 바이오 산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한미약품의 대답이 이번 조직 개편인 겁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라는 거대한 선발주자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후발주자로서 차별화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빠른 시장 진입이 관건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미약품이 가진 약물 전달 기술의 강점과 글로벌 파트너십 경험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자, 오늘 3가지 뉴스를 정리해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안으로는 부동산 세제 변화가 시장을 흔들고 있고 밖으로는 미국 금리가 우리 경제에 손발을 묶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한창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코노클립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필요한 경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